우리 시청자들은 경제 프로라서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어떤 관심인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요즘 먼저 이 책부터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황금종이라는 황금종이. 황금종이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쓰는 거죠. 정말 이것 없이는 못 살고 이것 때문에 사랑도 하고 이것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 황금종이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금종이를 쓰게 됐던 가장 큰 계기는 뭔가요, 선생님? 자본주의는 굉장히 인간에게 유익한 것 같고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자본주의가 마성을 발휘해서 인간을 잡아먹는 포악한 짐승처럼 인간을 압박하는 것이 뒤에 숨어있는 돈인데 돈은 과연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아마 돈이 생긴 이후에 거의 4,00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을 거예요. 특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실인가, 진정한 삶을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폐해가 큰가를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떼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본주의 70년 동안에 인성교육이 없는 채로 자본만 축적했기 때문에 돈에 너무 맹신적으로 매달려 있고 돈을 많이 갖기를 바라고 있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희망이 뭐냐? 부자 되는 거. 심지어 어떤 대통령은 새해 인사를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부자 되세요 바꿔버린 그 직물적인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돈이 필요한 만큼 인생은 황폐해지고 인생이 황폐해지면 삶의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현대인들이 이 허망한 자화상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는 돈이라는 제목을 붙여버렸습니다. 돈 그러면 질설적이고 자극적이고 좋지만 조금 너무 노골적이고 그래서 문학성을 살려서 상징한 것으로 황금종이 이렇게 했는데 독자들이 알아들을까 싶어서 두 손자한테 황금종이 무슨 뜻이지 했더니 두 놈이 똑같이 합성하듯이 돈. 아, 됐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모든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다 돈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돈이라는 게 사실 꼭 필요하잖아요. 이 돈이 천사의 얼굴도 가지고 있고 악마의 얼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돈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정치, 종교가 인류학자들이 규정한 1의 필요악입니다. 저는 거기다 돈을 덧붙여서 3대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이는 못 살고 돈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본능 중에 가장 강한 거잖아요. 욕심. 끝없는 욕심. 거기에 부가 붙어버리면 이게 참 곤란해지는데 이것이 인간 역사의 비극을 계속 만들고 국가 간의 싸움, 전쟁까지 일으키게 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전쟁의 뒷면에는 두 가지죠. 인종의 문제, 돈의 문제. 그래서 이 돈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돈을 관리해서 나의 부하처럼 부릴까? 좀 더 격상시켜주면 친구처럼 부릴 수 있을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도구로 쓸 수 있게 하자.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 방법을 저는 이 소설에서 제시합니다. 돈을 얼마나 추하게 인간을 마모시키고 파괴시키는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모델 중요한 인물 2명을 내세워가지고 그들처럼 살면 된다. 그러니까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돈에 만족하는 그 다음에 항심, 처음 먹은 마음을 변치 않는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돈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게 교훈인데 모르겠습니다. 독자들이 받아들이는. 학생 운동을 한 분들이 돈에 굴복한 그런 또 모습도 나오잖아요. 많죠.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동시에 30년 군부 독재를 타도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거잖아요. 이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민주주의를 쟁취한 속에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해서 시대를 20년에 걸쳐서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들의 운동권이 그 공적 때문에 국민이 신뢰해서 국회로 내보내서 나라를 바로잡아달라 했는데 그들이 기득권 세력 그 누구 못지않게 기득권을 대고 타락하면서 이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일부분만, 극히 부분만 이 소설에 썼고 거기서 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사람을 제일 중요한 주인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결국은 절제된 도구로 쓸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또한 이제
여기서 보면 학생운동 한 사람들 또 등장하는 그렇죠. 거죠. 그들이 가장 그 근사치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그 육세의 고통과 고문을 다 견딘 사람들이니까. 우리 한 사회로 보면은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열심히 일했거든요.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보면 산업화의 주역이라고 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현재 노인 자살률 1위이거든요. 본인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게 사회적 부가세이면 이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나눠질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우리 사회가 지금 3만 분 넘어가서 4만 5천 되면서 중진국으로 출발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라고 칭송받고 유엔에서 박수까지 받은 나라인데 과연 그런 국면 선진국이나 하는 문제를 국민들이 얼마나 실감할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아시다시피 국민 경제 양의 60%를 상위 10%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90%가 나머지 40%를 나눠 먹는 거예요. OECD 38개국 중에서 계급 간의 소득 격차가 제일 큰 나라 1위로 꼽혔어요. 3년 전에 미국이 1위였고 우리가 2위였는데 미국을 앞지렸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악순환이 뭐냐면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노인 빈곤율 1위, 출산율 최하위, 그리고 국민 회복수 꼴찌. 이 통계를 놓고 20년 전부터 OECD가 발표하는데 한 번도 개선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고 지난 20년 동안에 애를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쓴 국가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00조죠. 바로 이거예요. 300조를 투입했는데 지금 0.7명이 와 있습니다. 매해 나빠졌어요. 1.25명에서 1.25 떨어진 거죠. 300조의 돈은 누가 썼나? 정치인들이 다 썼잖아요. 국민의 핍니다. 그게 세금이에요. 그것을 20년 동안에 탕진했습니다. 여야 똑같이 나눠 먹었어요. 저는 어느 방송에 그만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국가의 문명을 걸고 민족의 운명을 걸고 수사해야 된다. 소급 수사해서 다 처벌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그대로 묵인하면 됩니까? 다 나눠 먹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 세금을 정치하는 자들이. 그래서 정치 불신이 국민이 80%가 정치 불신하잖아요. 그런 결과가 누적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고. 사회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열심히 일하면은 낙수효과 때문에 다 잘 살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제 뭔가 이 사회 이 부각 함께 일하고 함께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습니다. 황금종이는 필요한 것인데 괴로운 것이고 이 책을 보면 저는 사실 너무 괴로워서 못 읽... 괴로워서 몇 번 덮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장에 흡입력이 있는데 내용이 전부 다 돈 때문에 막 망가지는 얘기가 예.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예. 가족도 망가지고 뭐 친구, 친지관계도 망가지고 형제간도 없고. 형제간도 없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그럼요. 그리고 또 뭔가 만들어냈어야 이 가정들이 네. 제대로 굴러갈 수 있었는데 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돈이 천사가 될 수 있도록. 형사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글말리에라는 책을 저는 몇 년 전에 접했었는데요. 딱 기억이 나는 대목이 하수구에서 1달러를 줍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손을 더럽히더라도 하수구에 손을 넣어서 당연히 1달러를 주어야지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훈육하는 어떤 부모의 모습, 이 모습이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딱 남아있거든요. 중국이 1달러 줍는데 손을 더럽혀야 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어느 순간에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중국이 커서 세계 질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세계 질서 하면은 또 이 주요 국가들의 흥망사를 연구하고 강의도 하시는 이광재 전 의원이 지금 이제 교편도 잡고 계신데 이 말씀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결국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그 미국 중국의 지원 지투가 치열하게 결국은 경쟁하게 될 거고 우리 한반도도 결국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어느 한쪽이 크게 되면 결국 전쟁이 터졌고 그래서 여러 번의 한반도 분할론이 결국 우리가 현재 분단 상태에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중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중국이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시점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세월에 미국을 젖히고 미국은 16%로 떨어지고 일본은 11%밖에 안 되고 이런 시점이 왔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20년, 30년은 어떻게 돼야 될까? 겨우 15년, 20년 교역을 했는데 이렇게 뒤집어진다면 중국의 힘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충분하죠. 4, 5천 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문화 영향을 주고받고 했던 나라니까. 그래서 한국의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는, 경제적인 미래는 중국에서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좌지우지 될 수 있다 하는 차관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예상했던 중국의 발전상은 모든 사람이 헛짚었듯이 저도 헛짚었어요. 그때 당시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30년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갔다 와서 소설을 쓰면서 아니야, 그 절반 15년이면 될 거야. 그리고 G2 되게 어려워. 그런데 언젠간 될 거야. 그것도 앞으로 한 15년 될 거지 했더니 웬걸 우리 기술을 따라오는데 5년 만에 따라오고 그리고 G2가 3년 만에 돼버리더라고요. 이것이 중국의 저력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왜? 생활용품이 제일 싸고 지난 20년 동안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중국 물품이 들어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막았다 그러죠. 네, 전 세계 경제를 살렸어요. 중국이. 예, 중국의 싼 노동력이.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위태로움을 자꾸 느끼는데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앞으로 한 10년 이상 지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 제일 중요한 것은 원천 기술, 첨단 원천 기술. 그것이 전 세계의 75%를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한 7, 8가지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하나도 없고 일본은 2-3개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주 항공 로켓들을 쏘는데 유인선을 쏘는데 단 한 번의 실수가 없이 지금 달나라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대여섯 명 죽었잖아요. 소련도 죽었잖아요. 중국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정도로 명확한 과학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농민공,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 불황하는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지금도 2억 5천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끼밥만 해결되면 무슨 일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순 제조업에 투입되면 세계 물가는 또 20년 안 오를 것이고 중국 경제는 미국을 앞지르게 될 겁니다. 저는 미국은 굉장히 쉽겠지만 진실대로 말한다면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지환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바라보는 중국입니다. 요즘에 이제 만나보면 한 몇 년 전까지 봐도 야, 이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근자에는 야, 반도체 이런 미국의 압박 때문에 결국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양론이 팽팽하고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우리가 미국 수출액이 중국을 또 넘어진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어쨌든 그래도 미국이 잘 되고 중국이 잘 되는데 우리가 뭐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중국이 사이 좋을 땐 괜찮은데 이게 서로 뭐냐면 이제 치열한 경쟁과 군사적 압박이 오게 되면 우리는 큰 시련 앞에 놓일 텐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4대 강국에 에워싸여서 지난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아요. 근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육자 회담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딱 하나죠. 한국의 외교는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 다각 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국에 치우치면 죽습니다. 그 등살에 깔려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능수능란한 방법으로 그 기술을 발휘하는 게 정치력이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고도로 외교수를 발휘하는 공부를 해서 둘 다 우리 편으로 만드는 그 기술을 발휘해야 돼요.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를 해야 됩니다. 선택하면 안 돼요. 니도 내 친구, 나도 너 친구. 또 선생님 인터뷰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 새끼들은 전쟁 없는 세상에 살게 해야 된다. 외교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전쟁 없는 우리 후손들이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소설을 쓰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제대로 살도록 설계해야 된다. 그 염려를 가슴에 안고 소설을 써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당대보다는 후대의 문제를 항상 생각하고 걱정하는데 지금 심각한 국면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남북관계가 나빠진 경우가 없었습니다. 해방 70년, 분단 이후 70년 동안에. 근데 국민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이런 것은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북한도 국가잖아요. 거기도 외교가 필요한 거잖아요. 미국한테 필요하듯이. 그런 넓은 안목, 통찰적인 안목, 종합적 안목을 가지고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외교수를 발휘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으니까 글 쓰는 자로서는 할 말이 없어요. 정권은 유한한 거고 민족은 무한한 건데 무한한 민족의 미래를 짊어진 현실 정치인들이 큰 안목을 가지고 마음을 크게 열고 북한과 무슨 대화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하고만 너무 잘 지내서 미국하고 멀어지는 것도 위험한 거고. 그렇죠. 미국에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또 남북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닌 이런 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 굉장히 와닿는 거고 좀 더 자기 국력을 갖고 있는 자기 국력과 자기 실력 그리고 자기 외교적인 노선을 갖고 결국 운명을 개척하는 게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네, 와, 이렇게 세계의 질서까지 우리 이야기 해봤고요. 선생님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다음 작품은 제가 지금 82 그리고 다음 쓸 소설을 위하여 프랑스로 현지 취재를 갑니다. 프랑스요? 예. 그게 뭐냐면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 스토리요? 29살 먹은 여자와 2살 차이인 남자가 사랑을 했는데 이 월정사가 무대의 반, 프랑스 파리가 반. 월정사와 파리요? 예. 어떻게 그걸 말해버리면 재미없잖아. 장사 안 돼. 근데 그래서 우리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아니야. 쓴다는 말만 하면 되지. 그걸 왜 쓰냐면 제가 트레서 메가리나 한강을 쓰고 났더니 강연 가면 막 빠지자는 질문이 왜 선생님이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런 걸 씁니까? 그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사랑 이야기를 안 쓰십니까? 아니 무슨 당신들 소설 잘못 읽어서 태백산맥의 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진하게 나와. 정화석과 서울 사랑 얘기 그거 가슴에 물리지 않아? 또 안양에서 필려와 송수익의 사랑이 얼마나 기맥혀. 한강에서 임채옥과 류예민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나 독립된 다음에 그러나 그랬어요. 춘향전을 능가할 수 있다면 그때 내가 사랑 이야기를 쓰겠다. 그렇게 잡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준비하는 노트예요 이게. 이게 그게 다 준비하는 노트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빨간색이군요. 아니 내 스텝이 다 빨았는데 오, 사파도. 내가 그린 거예요. 이렇게.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는 그렇죠. 그거를 그리신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돌아올 건데 춘향전을 능가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제목을 가제를 영원이라고 붙여놨어요. 그 사랑 이야기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춘향이를 능가하는 사랑 그건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춘향전을 여러분 단순히 사랑 이야기로 보면 큰일 나요. 그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무시무시한 주제가 숨어 있어요. 계급 타파. 그렇죠. 천민 중에 천민인 게 기생딸인데 그 기생딸이 양반 중에 양반인 이도령을 만나. 이도령을 만나서 정실로 결혼을 하는 그 이야기는 계급 혁명이에요. 그런데 왜 작자 미상일까? 왜? 이건 엄청난 문학적 숙제. 고른 서적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바로 그거예요. 계급 타파를 주장한 것은 왕권을 무너뜨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저자가 무서워서 자기 이름을 가려고 했어. 왜? 그 왕권을 뭐하면 능지처참시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시대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것도 같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조정래는 그러면 그 주제를, 숨은 주제를 뭘로 설정해서 춘향전을 능가할 수 있을까? 이거 말해버리면 김학세니까 말 안 하고 걸 기대. 선생님 2년 뒤에 출간하신다는. 써야지 그동안에 갔다 와서 구성해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그래서 됩니다. 이거 이제- 너무 힘듭니다. 나는 고민인 게 내 소설을 잘 써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월정사 여기 이제 1000만 명 관광객이 와가지고 월정사 산책로가 다 무너져 버릴까 걱정이. 아니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책을 선생님 같은 분들은 걱정이 없는데 요즘 젊은 작가들은 걱정이 예, 출판업계가 지금 예. 책이 전혀 안 팔린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한국은 출판계가 불황 중에 또 불황이어서 사양 산업이 아니라 폐업 사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끝없이 폐업하는 시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출판업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재수 좋게
책이 팔리는 시대에 작품 활동을 해서 책이 많이 팔렸는데 제 후배 작가들한테 미안하고 우리 후배 작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써야 됩니다. 제가 태백서명을 쓸 때 독자가 책장을 놓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식의 결심을 했듯이 너희 책 안 읽어? 난 더 잘 쓸 거야. 네가 안 읽고 읽으나 봐 하고 결심하고 써야 돼요. 저 지금 이 소설을 쓰면서도 네 책 안 읽어? 그래. 네 100만 문 안 팔리나 보자. 내가 1000만 문 팔 거다. 그 결심을 하고 쓰는 거예요. 괴테가 24살에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을 써서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은 또 조정은 선생님도 태백산맥이 시작해서 아리랑, 한강, 정글만리 그리고 천년의 질문, 황금종이를 넘어서 이제 사랑의 위대한 여정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네. 요즘 책도 많이 안 읽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가까이서 보면 그래도 청년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미래를 막 낙관적으로 얘기해 주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우리 이 윗세대가 이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한국 사람은 외국 기자들이 30년 근무하고 가면서 몇 가지를 정리하는데 첫 번째 전부 낙관적이다. 현실과 미래를 계속 그 사람들 믿고 있다. 두 번째, 분단되어서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데 전혀 위기를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근면한 사람들이다. 이건 세계에 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 하는 감상들을 남겨놓고 가는 걸 봤어요.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에 딴 나라들이 이루지 못한 4, 500년 동안 노력해야 이룰까 말까 한 것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갈등도 많고 모순도 많고 해야 되는,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은데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1년 동안 안 풀리고 노력을 하면 지난 70년 걸렸듯이 앞으로 35년 짧게는 더 길게는 70년을 노력하면 풀립니다. 노력을 하자. 정치권 여야가 국가가 운영되는 모든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쓰면 고칠 수 있다. 과거를 열심히 살아왔듯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를 열심히 살 계획을 세우면서 오늘을 개선하려고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모두의 동참 그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뉴스 토마토 이게 잘 돼야 되거든요. 뭐 응원을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유튜브 전성시대입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것을 골라서 보는 지혜, 해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뉴스 토마토는 저간사이 등장해서 구태한 것 같으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찌개 100번만 여러분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고 빛나게 할 테니까 안심하시고 뉴스 토마토를 많이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와, 이왕 하셨는데 이광재 TV도 한 번 더 해주세요. 이광재 TV는 제가 보면 너무 클래식합니다. 너무 진지합니다. 그러나 그 진지함과 클래식함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삭막해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이광재 TV 같은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그런 좋은 프로를 골라서 봐주시고 동참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들의 시선과 교양이 함께 늘어날 테니까 진지하게 마음을 합쳐서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꼭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조정래 선생님 모시고요. 이광재 전 국회의원하고 같이 우리 대화 드라마와 같은 한 편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이 말씀 잘 전달해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이라도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